2023년 6월의 눈부신 오후 햇살도 부산시를 뒤덮은 음울한 분위기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은 며칠 전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에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되어 시신이 여러 곳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전율케 한 것은 범인의 신원과 행동이었습니다. 23세의 정유정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훈 경감은 정유정이 자신의 범죄를 진술할 때 보인 냉담한 눈빛과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위험한 범죄자들을 상대해왔지만 정유정처럼 잔인한 살인범이면서도 순해 보이고 심지어 순진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평범한 나들이를 얘기하듯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말했습니다. 박 경감은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유정은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인터넷에서 흔적 없이 살인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시신 은폐 방법 등의 검색어로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웹사이트, 포럼, 살인 관련 비디오를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유명한 살인 사건들에 대한 수십 권의 전자책을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정유정은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과외 선생님 연결 앱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영어 과외 선생님을 찾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어머니로 위장했습니다. 순한 외모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유정은 쉽게 많은 잠재적 과외 선생님들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50명 이상의 사람들과 연락하며 교묘하게 그들의 생활 환경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과외를 해줄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제 아들이 꽤 수줍음이 많아서 익숙한 환경에서 공부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정유정은 혼자 사는 과외 선생님을 찾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정유정은 적합한 대상을 찾았습니다. 부산의 유명 대학교 2학년생인 20세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자주 집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이는 정유정이 찾던 이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정유정은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교복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여고생으로 변장했습니다. 연분홍색 가방 안에는 날카로운 칼과 밧줄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유정이 곧 벌어질 잔인한 행동을 위해 준비해둔 도구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정유정은 순진하고 무해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이 냉혈한 살인범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정유정은 재킷 주머니에 숨겨둔 칼로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반응할 겨를도 없이 몇 번이 치명적인 칼에 쓰러졌습니다. 초기 목적을 달성한 후 정유정은 계획의 다음 단계 증거인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고 현장을 떠나 쓰레기 봉투와 표백제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정유정은 냉철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은 젊은 살인범의 심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했습니다. 시신 절단을 마친 정유정은 시신 조각들을 큰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불러 나무가 우거져 시신을 버리기에 유리한 낙동강 근처로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가는 동안 정유정은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며 심지어 택시 기사와 그날의 좋은 날씨에 대해 즐겁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정유정은 신속하게 시신 조각들을 버릴 은밀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를 강에 던지고 나머지는 주변 지역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경험 부족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일부를 집으로 가져가 나중에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낙동강 주변에서 인체 부위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정유정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고 의심스러운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발견했을 때 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며 소름 돋을 정도로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수사팀 전체가 전율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침착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살인범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인을 하루빨리 잡아야겠다고 더욱 결심했습니다. 5월 27일 범행 하루 만에 정유정은 고의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후에도 정유정은 전혀 걱정이나 후회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수사관들을 더욱 당황스럽고 놀라게 했습니다. 신문 초기에 정유정은 계속해서 모순되고 믿기 어려운 진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각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고 자신은 단지 시신을 버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에 직면하자 정유정은 진술을 바꿔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박 경감과 그의 수사팀은 정유정이 진실을 말하도록 설득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정유정의 가족에게도 연락해 그녀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5월 31일 정유정은 진술을 바꾸고 진짜 동기를 밝혔습니다. 살인하는 느낌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정유정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살인사건에 대한 소설과 TV 프로그램을 많이 봤어요. 그걸 실제로 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어요. 이 냉혹한 고백에 신문실 전체가 몇 초 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사관들은 한 사람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6월 8일 정유정의 신원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이 23세 여성의 순한, 심지어 순진해 보이는 외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살인범이 이렇게 평범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의 가정 환경과 과거도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부모님이 그녀가 1살 때와 5에서 6살 때 각각 떠났습니다. 정유정은 그 후 부산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영어 실력 부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 면접에서 정유정을 만난 적이 있는 상점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면접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녀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법의학 심리학 교수는 정유정의 심리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정유정의 범행 동기는 피해자 정유정보다 훨씬 더 밝은 삶과 미래를 가진 대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위험한 사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심지어 위험한 범죄자들도 보통 살인을 저지를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정유정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인격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11월 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대중은 재판 내내 정유정의 냉담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검사가 자신의 범죄를 상세히 설명할 때도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들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고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여 자신의 병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한 특별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정의 행위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검사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이유 없이 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편 정유정의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감형 사유를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정유정이 과거의 불행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유정의 철저한 준비와 잔인한 행동에 대한 증거 앞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재판 내내 정유정은 침묵하고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발언을 요구받았을 때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유정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지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 냉담한 발언에 법정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앞에서 그토록 무감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대중은 여전히 이 사건과 정유정이라는 인물에 대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 상태와 미디어의 폭력 문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방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김재현 심리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그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붕괴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은 여전히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그토록 억울하고 잔인하게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렸고 앞으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무의미한 이유로 우리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1월 24일 공식 선고 공판이 열렸을 때 온 나라가 부산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밖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고 정유정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유정이 법정으로 인도되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차갑고 무관심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3세의 이 여성의 얼굴에는 아무런 후회나 두려움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가까운 긴장된 시간 끝에 법원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유정은 고의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신훼손 및 모욕죄로 추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들으면서도 정유정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법정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유정의 믿기 힘든 무감각함에 전율케 했습니다. 재판장은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잔인하게 실행한 특별히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 후와 재판 과정 내내 보인 태도는 그녀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사회를 유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고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법원 밖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유정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많은 해답 없는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한 젊은 여성이 그토록 잔인하고 무감각해질 수 있었는가? 사회 속에 또 다른 정유정들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지켜본 이수정 교수는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의 총소리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방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위험한 정신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는 개인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데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은 여전히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이야기가 사회에 경각심을 주어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긍정적인 변화를 겪기를 희망합니다. 정유정이 형 집행을 기다리며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그녀는 여전히 냉담하고 무관심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대중에게 비친 정유정의 마지막 모습은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공허한 눈빛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유정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로 인한 여파와 교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경고이자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만 사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